총선 이후에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어떤 불공정한 선택적 기소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관해서는 좀 알고 있죠. 근데 총선 이후에도 100한 뭐 7, 80석을 얻었다고 쳐요, 야권이. 아니면 뭐 굉장히 잘 돼서 200석 가까이 얻었어요. 또는 넘을 수도 있겠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러면 대통령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검사들이 당장 본인들의 조직이 위험해지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어떤 뭐 각종 뭐 선거법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저 의원들을 낙마시키고 다 재판에 계류하게 해서 진짜 물리적으로 입틀막이 되는, 그래서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하고 뭐 할 법안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사실 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보였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한 2년 동안에도 그랬었고 그런 우려 같은 게 저는 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예. 이 정권 초기에는 보통 전 정권을 상대로 막 그 뭐 과잉 수사를 많이 하죠. 예. 전 정권 상대로 한 피적 수사를 많이 하고 중후반기에 접어들어가면은 현 정권을 상대로 많이 수사를 합니다. 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검찰은 굉장히 좀 뭐랄까 바람보다 빨리 눕는 이런 그 조직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힘이 빠지느냐 아니냐. 아니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이제 할 수 있다. 칼날을 그쪽에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총선이 진짜 중요하네. 예. 그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완전 심판을 받았구나. 이 윤석열 정권은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야권을 상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예. 야권이 문제 제기한 한동훈, 예. 김건희 여사 이런 쪽을 상대로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특검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특검을 안 해도. 예. 그런 의미에서 총선이 진짜 중요하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 내부에서 얘기하는 그 검사들이 일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총선 후에 그 흐름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 비대위원장은 뭐 총선 후에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윤 대통령이 검찰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이 현 정권의 심판이구나. 그렇죠. 이것이 확인이 되면 검찰의 칼날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 검찰이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은 오로지 검찰 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오로지 검찰 편입니다. 예. 오로지 검찰의 이익을 잣대로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현 정권은 이 수사 대상에 들 수도 있죠. 자기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 항상 여론의 흐름을 살펴가면서 검찰 조직이 국민들한테 지지와 환호를 받는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 총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다면 그렇게 가죠. 그래서 계속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검찰 잘하고 있다 이런 박수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저 총선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의원님이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은 뭐 비례대표만 내는 거니까요. 비례대표 8번이신데 당선 안정권이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오늘 그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조국 혁신당이 전화면접조사에서 비례정당 중에 처음으로 1위를 했더라고요. 전화면접조사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를 앞서가지고 1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네요. 처음 그 비례 투표에서 조국 혁신당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몇 퍼센트 나왔어요? 한 30% 가까이는 안 나오고 28? 점을 뭔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나와서 1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ARS에서도 국민의 미래와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조사는 꽤 있죠. 예. 그래서 고무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조국혁신당은 뭐 저는 8번인데 8번은커녕 1번조차도 언제든지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한 명도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 단 한 석도 배출하지 못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을 가장 심판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조국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잘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윤석열 정권을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또 조국혁신당이 지금 시대적 역할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모습을 잘 보여드리면서 계속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자세로 이렇게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뭐 그 지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석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투표율을 높여서 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당선될 수 있겠지만 더불어민주연합처럼 또 다른 이제 비례대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거기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민주 진보 진영의 그 파이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파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의성정당인 이제 그 비례연합,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합해 놓으면 이게 비례의석이 60% 육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중도층을 가져오고 국민의 미래의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면 비례의석을 3분할 하는 거죠. 3분할.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국민의 미래 3분할. 3분할해서 각자 30%씩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가 이제 나머지 정당으로 가고. 그러면 거의 한 25석, 46석에서 아니 이제 또 합해서 합해서는 거의 30석 가까이. 합해서는 뭐 25석이 넘어야죠. 합해서는. 그렇죠. 합해서는 거의 30석 가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는 거죠. 28이나 30석 가까이. 그렇게 해서 민주 진보 진영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선의의 경쟁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데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어떤 견제 심리가 작동되는 것은 두 정당에게 다 도움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에 투표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에 투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뭐 지민 비조의 그러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그 약진이 특히 박빙 지역구에서 박빙 지역구에서의 투표를 망설이던 또는 민주당의 무슨 이유에서든지 좀 실망해서 투표에 가기 망설이던 이런 분들을 투표장에 가게 만들면 이게 2%만 되더라도 박빙 지역에서는 이게 당락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려고 했다가 갔는데 조국혁신당 찍어주러 할 수 없이 갔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비례의석에서 민주연합이 일부 의석을 뭐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상정해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설사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수배 심지어 10배에 가까운 지역구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의 그
그 의석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특히 뭐 언론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은 언론이 뭐 여론이나 민심을 반영하는 창이라고 하니까 그때 한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근데 이제 특히 호남에서는 조국 혁신단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아요. 왜 3, 4년 동안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민심이? 우선은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를 주도했잖아요. 예.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였나? 검찰권의 남용 아니었나? 지나고 보니. 예, 과도한 수사 아니었나?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했던 거 아닌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을 가해자로 보고 조국을 피해자로 보는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 대통령 조국 대표의 그 어떤 입시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그 부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 부분은 판결이 나왔죠. 그 부분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대한 분노가 막 그 쌓이고 또 그게 임계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강하게 심판하고 싶은데 그런 목소리를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사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그런 이제 조국 대표가 시원시원하게 그 역할을 내 목소리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잘 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또 아마 오늘 오전에 우리 조국 대표께서 최근에 그 뉴스보스에 보도됐던 그 검찰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저장하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간에 그렇죠. 이것을 광범위하게 수사나 재판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된 거 있거든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엄청난 중범죄죠. 아니 그거를 뭐 SK텔레콤에서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 조직 전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역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정책 10대 정책 1호 정책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기소 분리거든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맡고 있던 부패수사 개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수사기능을 이관한다. 이 내용을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의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